안녕하세요. 예. 오늘 자료가 이제 모의고사 본 자료 말고 그 기출문제 분석 자료가 하나 나갔어요. 그건 이제 순환 따라오신 분은 뭐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 위해서 이제 해드린 거고, 참고로 뭐가 시험에 출제됐는지를 물론 기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나눠드리는 거고, 그 보셔야 돼요.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예측도 가능한 거예요. 뭐가 나오는지 모르면 예측할 수 없어요. 나왔는지 알아야지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는지, 최근에 뭐가 냈는지, 또 한 4, 5년 전에는 뭐가 나왔는지, 왜 4, 5년 전께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프린트 이 판례에 있는데, 이 추가 프린트는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 기존 수업에 따라오신 분들은 이 페이지 이제 27페이지부터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 수업 따라오신 분 27페이지를 이제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기존 자료에 붙이시면 되는 거죠. 27페이지부터 약간 페이지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왜냐면 보던 자료 그대로 계속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27페이지부터 띄워서 기존 자료에 붙이시면 된다. 수업 따라오신 분은. 그래서 이건 꼭 가져오시고. 그래서 수업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전번에 모의고사지만 그 진도표를 일단 편의상 해드렸고, 그래서 그거 위주로다가 이제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그 범위에 딱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로 거기에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습을 좀 그 범위 맞게 해오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지 공부도 될 거라고 보여져요. 11회로 잡혀 있어요. 보통 뭐 15회인데 우리 좀 줄었더라고. 그 11회에 맞게 이렇게 저도 문제를 일단 작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시험 시간은 오늘처럼 말하고, 아까 쉬는 시간에 말한 그런 정도로다가 다시 그 문자 왔죠? 그걸로 다 하시면 되겠고. 동영상 들으신 분은 뭐 상관없죠. 와서 시험 보시는 분이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은 이제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시험 보고 2시간 보고 10분 쉬었다가 강평 한 타임 하고, 그 다음에 진도 짧게 그 주요 쟁점, 그 다음에 따른 최신 판례 이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다 한 내용 관련된 얘기고. 자, 첫 번째 이제 사례 1번은 이제 그 법원 승진 2013년도에 물어봤던 문제예요.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우리 시험에 물어볼 수 있어요. 사는 이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엑스토지 매매고,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특히 시험장에서 이건 이제 뭐 높아시면 하는 얘기인데, 아는 문제가 나왔다. 이게 마지막 순환이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는 문제가 나왔다. 덤벙대시면 안 돼. 왜? 아는 문제가 나오면 막 흥분해요. 흥분하니까 어떻게 문제 제대로 안 읽어요. 또 문제 제대로 안 읽으면 어떻게? 기존에 모의고사 때 비슷한 문제 있었어. 근데 그 아는 문제가 나왔으면 더 신중해야 돼. 혹시 뭐 함정 없는지, 혹시 뭐 이렇게 내가 생각 못하는 문제 없는지 꼼꼼하게 다시.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는 당연히 꼼꼼하게 읽을 거야. 근데 아는 문제는 꼼꼼하게 안 읽어. 막 덤성덤성 읽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아는 문제일수록 신중하게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아는 문제일수록.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기출문제인데 2억 원 매매다. 2억 매매다. 근데 여기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액과 날짜를 알려주면서 중요해요. 계약금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인데 3천인데 날짜 2012년 3월 10일 계약한 날짜죠. 2012년 3월 15일 계약금 지급했다 그래. 중도금, 잔금 있는데 중도금 날짜, 중도금 금액 7천이고 중도금 날짜 2012년 8월 15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잔금 1억 원인데 역시 요거는 2013년 3월 15일 이렇게 날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안에서 이제 문제에서 보면 뭐 잔금은 동시한 게 있다 이렇게 약정했다고 해요. 근데 동시하면 약정 안 했어도 통상 잔금은 동시관계야. 계약금은 통상 해약금으로 추정. 별도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약정이 없는 한
통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중도금은 통상 선행 의무. 통상 중도금은 중도금은 동시한 게 아니야. 중도금은 선행 의무야. 그러니까 중도금 날 때 중도금 지급 안 하면 뭐야? 해지할 수 있어. 바로 매도인의 서류 제공 안 해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중도금은 선행 의무, 잔금은 통상 동시행해. 근데 문제에서 아예 알려주고 있어. 잔금은 동시행하게. 그럼 중도금은 동시행이라는 소리 아니야? 아니란 소리야. 물론 그런 말 없어도 중도금은 선행 의무지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설문 1번에서 계약금 받았대. 계약금은 받았대. 자, 잔금 지급기일인데 도과했대. 그러면 여기서 중도금 받았다는 얘기 있어? 없어. 그러면 어떤 얘기인 거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중도금 지급 안 했고 중도금 지급받지 못했고 잔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잔금 날짜가 지나간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옆으로 그려보면 계약금 날짜는 생략할게. 그 날짜죠 물론. 그 다음에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 있는데 계약금 받았대. 근데 중도금 안 받은 얘기 없어. 안 받은 거야. 잔금도 못 받았대. 그런 상태에서 잔금 날짜가 지난 상태야. 그러면 뭘 써줘야 돼? 판례 써줘야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제공, 즉 소유권 이전 의무화. 매수인의 원래 잔금이 동시행관계인데, 그리고 중도금은 선행인데 중도금이 동시행관계로 성질이 바뀌어버린다 이 소리야. 이 얘기를 써줘야지. 그 정확하게 써줘야 돼. 그리고 왜? 그 날짜를 물어보는 승진시험 별도 시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그걸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날짜 정확하게 제시해야지. 어떻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즉 매도인의 의무,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의무 동시한계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거 정확하게 써줘야 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물론 정확하게는 소유권 이전기 서류 제공, 목적물 인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이렇게 쓰셔도 돼. 아니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기 서류 제공 내지는 목적물 인도, 이거와 매수인의 의무를 잘 써줘야죠. 매수인의 의무 중도금과 플러스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어떻게? 이걸 잘 써줘야 돼. 지연손해금. 중도금 지급기일 다음 날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거 정확하게 써줘야 돼. 날짜. 왜? 날짜를 물어본 적 있다고 승진시험에서. 우리 강의한 사례에 들어있어 문제. 법원 승진 문제. 플러스 잔금. 요 세 가지가 1번 플러스 엔드, 2번 엔드, 3번 엔드, 요 세 가지가 매도인의 의무와 동시행이다. 이거 안 쓰면 감점이야. 감점이라고. 요 세 가지가 매도인의 소유권 동시행. 다시, 원래 중도금은 선행 의무예요. 근데 이게 잔금 날짜까지 지나버리면 중도금이 동시행변권 성질로 바뀌어버린다고. 중도금과 엔드, 중도금에 대한, 이 말 빼먹으면 안 돼. 중도금에 대한 중도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 날짜 있으면 날짜 제시해줘야 돼. 중도금의 지연손해금 플러스 잔금, 요 소 가지가 매도인의 소유권 동시행이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동시행이 생겼기 때문에. 동시행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동시행을 깨트려야 되잖아. 그러면 지체에 빠뜨려야 되잖아. 지체에 어떻게 빠뜨려?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해야죠. 자신의 의무가 뭔데? 소유권 이전 의무 또는 소유권 등기 서류 제공 의무, 이행 제공. 그런 사실을 해줘야죠. 요게 이제 15점 배점. 아마 승진시험에도 아마 15점 내지 20점으로 이제 물어봤을 건데, 이 당시 때. 요게 또 약간 디테일한 얘기인데, 써주면 가점이야. 자, 원래 중도금은 선행 의무예요. 근데 중도금 날짜 중도금 지급 안 한 거잖아요. 그쵸? 잔금 날짜가 지나도록 중도금도 지급 안 했고 잔금 지급 안 한 거야. 그럼 중도금 날짜 중도금 지급 안 하면 뭐예요?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선행 의무잖아. 선행 의무는 날짜 중도금 날짜 중도금 지급 안 하면 뭐야? 매도인 해제할 수 있어. 물론 지체, 최고 지체. 중도금 날짜 중도금 지급 안 하면 지체야. 그럼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하겠지. 예, 그래도 이행 안 해. 그럼 해제할 수 있지. 어쨌든 중도금 날짜 중도금 지급 안 하면 뭐야?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럼 해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해제하려면, 해제 효과가 생기려면 뭐 해야 돼? 해제권이 발생해서 중도금 날짜 중도금 지급 안 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라고. 근데 해제권이 발생했다 그래서 바로 해제 효과가 생겨? 아니야. 해제 의사 표시해야 돼. 근데 해제 의사 표시 한 적 없어요, 매도인이. 이 상태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발생한 해제권은 중도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중도금 날짜 중도금 지급 안에서 발생한 해제권이 발생했어요, 사실. 발생한 해제권은
잔금 날짜 지나는 순간 이게 동시행관계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발생한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봐요. 우리 판례가. 우리 판례는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소멸하는 것을 전제로 동시행문이 생겼다. 그러니까 새로이 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해서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써줄 수 있으면 가점이에요. 그게 고득점과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이 생길 거예요. 그걸 써주면 고득점이라고. 다시 중도금 날짜 중도금 지급 안 하면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권이 발생했어요. 근데 해제권이 발생해서 바로 해제권 생기는 게 아니잖아. 해제 의사표시 해야지 해제권 생기는 거라고. 근데 매도인이 아직 의사표시 안 했어요. 안 한 상태 잔금 날짜가 지나버린 거야. 그러면 발생한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본다고. 소멸한다는 전제하에 판례가 뭐라고 말하냐? 동시항변이 새로이 생겼다. 그러니까 발생한 해제권을 소멸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매도인이 새로이 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지체에 빠뜨리려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고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써줘야지. 동시항변이 생기는 이유를 써줘야지. 여기에 점수 배점이 높을 거예요. 여기요. 그리고 중도금 관련된 발생한 해제권이 잔금 날짜 지나는 순간 동시항변이 생기니까 발생한 해제권은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전제하에 새로이 해제권을 발동시켜서는 동시항변을 깨트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써줘요. 그게 디테일한 얘기인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그런 얘기를 써주신다면 이제 고득점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나머지는 평이하게 점수가 나머지 이거 못 썼다. 이거 기본 점수도 못 받는 거야. 이거 못 안 쓰면. 썼다는 전제하에 중도금 관련된 발생한 해제권이 소멸했다. 써줬다면 고득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게 법원 승진 문제에서 이와 관련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아직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 문제야.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연습한 사람과 연습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점이 있다고. 알아도 그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서 이걸 표출해내지 못하면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알아도. 내가 판례 알고 있지? 그래, 알고 있지. 그럼 써줘야지. 알고 있는 거, 머릿속에 있는 거 채점자가 판단해주나? 판단하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 2번도 잘 쓰셔야 되는데, 자, 이 사안에서 공통된 사실에서 보면은 계약금 관련해서 위약금 약정을 별도로 한 적이 없어요. 사실관계에서. 자, 그런 상태를 이제 눈치채셔야 되고, 설문 2번에서는 느닷없이 이렇게 물어봐. 엑스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지금 공통사실의 기초사실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예요. 계약금 지급 상태. 위약금 약정 별도 없어요. 사실관계에서. 그럼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엑스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매수인 의뢰 채무료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치할 수 있는가? 자, 위약금 상당액을 몰치는 위약금 약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별도 위약금 약정이 있었어야지. 물론 판례 써주는 거야. 판례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 상당을 몰치할 수는 없고 별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실손의 입증에서. 그건 당연히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사안포섭 해줘야지. 사안에서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보이지 않잖아. 그러면 없음으로. 사안에서 위약금 약정이 있다는 사실 별도로 보이지 않음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지. 사안포섭 해줘야지. 사안포섭. 그러니까 계약금은 단지 해약금으로만 작용한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몰치 약정 없다. 위약금 약정 없다. 사안에서. 그러니까 몰치 못하고 별도 실손의 입증에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왜? 채무불이행은 있잖아. 일단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설문 2번에서. 사례 2번으로 가볼게요. 사례 2번도 간단한 것 같지만 디테일하게 잘 써주셔야 돼. 자, 사안제 기초사실관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임대인이야. 기초사실관계에서 우리 임대인이고, 우리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이에요. 임대인, 임차인. 자,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임차인의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면 종료가 뭐 기간말로 종료할 수도 있고 어느 일방의 채무령으로 종료할 수 있어. 자, 종료하게 되면 임차인의 임차 목적을 반환 의무와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잔존 공제하고 남은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항명이 있죠. 근데 그 동시항명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임대차 존속 중에 동시항명이 발생해? 안 해. 임대차가 종료돼야지만 동시항명이 발생해. 근데 이 사안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갑이 병한테 양도했다란 말이 나와. 채권 양도죠, 물론. 채권 양도인데 물론 이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죠. 근데 잘 봐야 돼.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양도할 수 있는지. 자,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잔존 임대차 보증금이겠죠, 물론.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당연히 할 수 있지? 존속 중에 양도할 수 있나? 존속 중에도 양도할 수 있어? 자, 이 사안은 임대차가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된 이후에 양도한 거야? 임대차 존속 중에 양도한 거야? 존속 중에 양도한 거야. 존속 중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만일 이렇게 가정적으로 얘기해 볼게.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했어요. 그럼 확정적 채권 양도야. 확정적 채권 양도. 두 사람 사이에 동상변권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양도한 거야. 그러면 채권 양도는 동일성 수반으로 양도하는 거죠. 성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지. 따라서 병의 을에 대한 양수금 보증금이나 양수금 청구해서 을은 갑한테 대항할 수 있었던 동상변권을 가지고 병한테도 그대로 대항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물어보는 거야? 오늘 문제가? 아니야. 존속 중에 양도한 거야. 그러면 그것도 사실 한마디 써주면 그것도 가점인 거죠. 존속 중에 보증금 반환채권, 임차권과 분리해서 존속 중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나? 그것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나? 있어. 장래채권 양도로. 자, 이거와 달라. 전세보증금, 전세금,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채권만 존속 중에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어? 안 돼. 왜? 전세권은 전세금을 요건으로 한다고. 따라서 전세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못해. 전세권 존속 중에는. 물론 전세권 존속 만료 후에는 양도 가능해요. 만료 후에는. 근데 임대차 보증금은 존속 중에도 양도할 수 있다고. 장래채권 양도로서. 왜? 임차권은 임차 보증금을 성료권으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존속 중에도 임차권 분리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만도 양도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 써주면 가점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안은 임대차 존속 중에 보증금을 양도한 거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임대차 기간 만료에 양도했을 때는 채권 양도, 동일성 수반을 양도하다. 을과 갑의 동상변권을 가지고 그대로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문제 그렇게 쓰면 안 돼. 왜? 보증금 반환채권이 아직 동상변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차 기간 존속 중에 양도했어. 양도한 다음에 임대차가 끝난 거야. 그러면 동시항변은 언제 발생한 거야? 임대차가 기간 만료돼야지만 종료해. 동시항변권은 이때 발생한다고. 동시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은 종료돼야지 발생해. 근데 보증금을 양도할 때는 아직 발생 안 했어. 그럼 뭘 써주는 거야? 451조 2항을 써주는 거야. 왜? 보증금 반환 양도 이후에 동시항변이 발생한 사안이잖아. 이 사안이. 그쵸?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이해 못하면 안 돼. 존속 중에 양도한 거라고. 따라서 동시항변권은 요때 발생한다고. 임대차 끝날 때 발생해. 근데 끝나기 전에 양도했다고. 그러면 동시항변 언제 발생한 거야? 통지 이후, 대항력 갖춘 이후에 동시항변이 발생한 거야. 451조 2항 뭐라 그래? 통지 받을 때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동시항변이 언제 발생한 거야? 통지 이후에 생긴 동시항변권이야. 통지 이후에 생긴 동시항변권 항변 갖고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는데 예외 있잖아. 뭐라고? 동시항변의 기초되는 원인이야. 뭐야?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이 그 전에 존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동시항변권은 보증금 반환 양도 이후에 발생한 사유지만 그 기초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특히 대항력 갖추기 전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동시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판례 있잖아. 그 판례를 써주는 거예요. 그 판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판례 써준다. 특히 그 설문 2번 관련 잘 못 쓰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설문 1번은 자, 문제 한번 봐봐요. 지금 제가 말한 그 문제 스타일인지 봐봐요. 문제 꼼꼼하게 보란 얘기야.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을에게 이를 적법하게 통지했다. 자, 이후, 이게 키워드야. 이후. 임대차 종료 시. 그 말은 보증금 반환 채권 언제 양도했다는 소리야? 존속 중에 양도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아직 동시항변 발생하지 않았어. 아직 존재하지 않아. 그런 상태에서 이후 임대차가 끝났대. 그래서 이제 병이 을한테 양수금 청구하는 그런 사례인 거라고. 동시항변이 언제 발생한 거라고?
대항력 갖춘 통지 이후에 발생하는 동시항변이다. 자, 이후 임대차 종료시 이게 키워드라고 이걸 가지고 임대차 전소 중에 보증금 반환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이걸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날짜를 제시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날짜. 어렵지 않아. 전수증에 양도했는지, 임대차 종료 이후에 양도했는지 이런 얘기죠. 갑이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임차인이죠. 을에게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고있다. 동시항변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동시항변이 언제 발생했어? 통지 이후에 발생했다고. 임대 종료 이후에 발생했다고. 자, 을이 병에게, 즉 임대인이 양수인에게 임차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겠다. 즉 을하고 갑의 동시항변권을 가지고 병한테 대항할 수 있대. 근데 을이 갑에 대한 동시항변이 언제 발생했다고? 이때 발생했다고. 보증금 반환이 언제 양도했다고? 그 전에 양도했어. 보증금 양도 이후에 발생한 동시항변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에 동시항변이 발생한 상태에서 양도한 게 아니라고, 이 사안이. 예. 뭐를 물어보는지 잘 쓰셔야 돼. 뭐를 물어보는지. 문제 쟁점. 만약 이렇게 물어봤다면 을의 갑과 임대차가 날짜 제시하면서 임대 종료 이후에 보증금 반환 양도했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쓰는 거야? 채권 양도는 동일성 수반으로 양수받는 것이다. 따라서 둘 사이에 동시항변권을 가지고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쓰는 거죠. 근데 오늘 문제는 그게 아니란 얘기야. 제 말은. 내가 자꾸 강조한 이유가 자꾸 이걸 문제를 내면 엉뚱한 얘기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엉뚱한 얘기를 쓰기 때문에. 설문 1번은 멀었지 않죠. 이거 8의 사이니까. 병이 을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책을 청구한 경우 을이 병에 대한 갑과 사의 임대체계의 묵시적 갱신 효과를 정한다. 이건 뭐 잘 쓰셨더라고요. 대부분. 즉 451조 2항 반대서상 통지 받을 때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묵시갱신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통지 이후에 묵시갱신하는 거잖아요. 요거 묵시갱신이라는 말도 조심해야 돼. 합의갱신도 안 되지만 묵시갱신 법정갱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뭐가 쉬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 아, 법정갱신 할 수 있지. 이렇게 뭐가 쉰다고. 이 묵시갱신이 법정갱신을 말하는 거예요. 법정갱신도 안 돼. 합의갱신도 안 되지만 양수인을 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통지 이후에 생기는 합의갱신이기 때문에 법정갱신을 하더라도 통지 이후에 생긴 사유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451조 2항 역시 써주면서 쓰시는 거다. 451조 뭔데? 통지 받을 때까지 생긴 사유로 양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통지 이후에 생긴 사유로는 대항 못한다. 법정갱신, 통지 이후에 생긴 사유다. 묵시갱신, 통지 이후에 생긴 사유다. 선생님 동시항변으로 왜 그러면 된다 그래요? 그 기초되는 법률가 통지 전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설문 1번과 2번의 차이점. 설문 3번. 사실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설문 3번에 있기도 한 거예요. 이게 다른 시험에서는 몇 번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은 어디서 물어봤냐? 신청 서류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신청 서류로. 자,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이지만 오늘 문제는 뭐로써 살짝 틀어서 물어볼 수 있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 명령. 우리 틀어서 물어볼 수 있어. 그게 신청 서류에 물어본 적이 있어. 그렇게.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양도잖아요. 지금 임차 보증금 양도. 근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압류 전부 명령, 전부금 채권. 이렇게 신청 서류 물어본 적. 범위는 똑같아. 전부금 채권자가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권리 행사 방법이 뭐냐? 대의소송. 채권 양수인이 자신의 최대 만족을 얻기 위한 권리 행사 방법이 뭐 있냐? 대의소송.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판례는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원문대로 판례대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데 전부금 채권으로 물어봐도 똑같다 이 소리야. 제 말은. 전부금 채권으로 물어봐도.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똑같다. 법리는. 이 판례 써주는 거다. 병이 양수받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뭔가? 대의소송이라는 얘기가 물론 답이에요. 자, 그래서 그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그 판례를 써주시는 거죠. 임차 보증금을 양도받았다. 양수금 청구할 때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동시항변권이 인정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임차인이 계속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차임을 지급 안 하면 차임 지급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그럼 어떻게 돼? 계속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차임을 계속 안 내. 그럼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될 거라고. 그러면 양수인은 한 푼도 안 남은 임차보증금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 당연공제 법률 적용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이 뭐다? 목적물을 갑이 을한테 갑으로 하여금 을한테 돌려놔야 되잖아. 돌려놓는 방법이 뭐냐? 대의소송이다. 이 대의소송할 때 이 판례에서 꼭 써줘야 될 문제. 대의소송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을이 갑에 대한 인도청구권. 임대차 종료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청구 가능해? 그래서 대의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임대차 보증금이 뭐야? 금전채권이냐? 자, 채권의 대의권의 성질을 여기서 써주셔도 좋죠. 제3자 법정소송 담당이다. 자, 이게 따로따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설문 사례 1번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사례 2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써먹어야지. 대의소송의 성질 써줘야지. 제3자 법정소송 담당, 피분채권, 보존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응사, 당사 적격에 관한 소송 요건이고, 흥결되면 각하다. 피대의 권리는 본원에 관한 요건, 흥결되면 기각이다. 여기서 써줄 얘기 뭐야? 피분채권이 금전채권이잖아. 금전채권 보존의 필요성 관해서 뭐가 돼? 을이 무자력의 요건이다. 이런 얘기를 써줘야지. 근데 이 판례에서 무자력이 아니어도 된다는 판례를 써주는 거죠. 그 말을 써줘야지. 물론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써주면서 이 당해 판례는 그냥 아무런 논거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법원이 그냥 무자력이 필요 없어. 임대인은 무자력이 필요 없어. 이렇게 판시했다고. 이유는 안 썼어. 이유는. 근데 그 후 나온 비슷한 판례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판례는 이 당해 판례는 89년도 판례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판례들도 나왔어. 뭐라고 말하면서 피보존채권이 금전채권일 때 원래 채무자가 무자력의 요건인데 피보존채권하고 피대의 권리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피대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자기 피보장 채권을 행사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피대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부당한 간섭 아니라면, 꼭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만 피보존채권을 한정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 판례는 밀접, 유효적절, 부당한 간섭 아니라면, 그러면 설사 피보존채권이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무자력을 필요 없다. 이런 판례를 사안포섭에 써주시면 된다. 이 당해 판례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쓰시면 안 돼. 당해 판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당해 판례는 그냥 임대차 보증금을 피보존채권 했을 때는 임대인은 무자력 필요 없어. 이렇게 그냥 판시한 판례고.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대로 써주고 대신 사안포섭할 때 피보존채권하고 피대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키워드 있죠? 부당한 간섭 아니라면, 설사 피보존채권이 이와 같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무죄를 필요 없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또 하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권리, 목적물 인도 의무가 선행할 필요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 당해사는 원래 동시한관계 있어요. 근데 동시한관계는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서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병이란 사람이 보증금을 양도받아서 대위 행사할 때는 그런 법리가 적용 안 된다는 얘기야. 동시항변권이. 왜? 그때도 동시항변을 이 사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대위 행사 못 하잖아요. 대위 권리는 피대위 권리 행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을과 갑의 동시항변이 있는 건 맞아. 근데 대위 소송에서도 을과 갑이 동시항변권으로, 특히 갑이 동시항변을 경한테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위소송 제기 못해. 그러니까 이 당해 판례에서 뭐라고 말하냐? 동시항변은 있지만 대위소송 제기할 때는 선행할 필요가 있다. 동시항변 인정 안 된다, 이런 뜻을 말한 거라 이 소리야. 만약에 계속 갑이 동시항변 행사하면 어떻게 돼? 대위 행사 못해. 그러면 최대한 만족을 못 얻어.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 두 가지가 핵심이 된 거야. 피보존채권, 금채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하더라도, 양수금채권이라 하더라도 무죄를 필요 없고, 첫 번째 쟁점 하나. 두 번째, 갑이 선행할 필요가 있다. 동시항변권 인정 안 된다라는 뜻을 말한 거라고. 대위소송을 병이 제기할 때는, 두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동시항변 당연히 있어. 대항할 수 있어. 그렇지만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을 양도받아서 양수인 시에서 대위소송 제기할 때는 갑은 선행할 필요 없다. 선행할 필요 있다. 이런 판례표현이 나오잖아. 그 말 뜻이 동시항변이 인정 안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대위소송에서는. 만일 대위소송에서 계속 동시항변을 고집할 수 있다고 해준다면 대위소송 제기 못해. 그럼 이런 판례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판례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대위소송 제기할 때는 갑은 동시항변 행사할 수 없고 선행할 필요 있다. 선행이라는 건 뭐야? 동시항변이 안 되는 뜻인 거잖아.
대이송 제기할 때는 임대차 보는 목적물 인도 청구를 대행사할 때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야 이 판례에서. 난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판례대로 그대로 써라. 임대차 보증금 반환책이 표정될 때는 무죄를 필요 없고 또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선의할 필요 있다. 그래서 대이송 제기할 수 있다. 대이송 제기된다. 그래야지 최대한 만족을 얻는 거다.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양수인이. 또는 전부금 채권자가. 전부명령으로 물을 수도 있어. 전부금 채권자 또는 채권 양수인이. 이해됐죠? 너무 초등학생 다루듯이 가르쳐주나? 근데 그 출제자의 그 취지를 잘 파악 못하는 것 같아 아직까지. 자, 사례 3번 가볼게요. 이 사례 3번도 예상 문제예요. 자, 갑이 의리병에 대한 엑스토지에 점유 취득적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권을 소유권 이전권 중 일부 3분을 양수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그림으로 해볼게. 의리라는 사람이 갑한 병에 대해서 이 병소의 목적이라는 뜻인 거예요. 취득시효가 완성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을은 병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병에 취득시효 완성했다는 소유권하기 전에 이제 상속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네. 을이 상속받았다. 그 말은 이 갑이 사망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망했다는 얘기인 거잖아. 망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 사람의 지분이 3분의 1이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데 자기 지분만 일단 3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갑은 어떻게 했어? 자기 지분 한도에서만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했다는 소유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병이 그 부동산을 이 다른 사람 정한테 처분했는데 아예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원인무효라고. 원인무효. 그럼 등기, 원인무효 등기면 어떻게 해? 병은 정에 대해서 전부 말소할 수 있죠. 전부 말소할 수 있지? 근데 갑이 없다면 역시 을이 병의 정에 대한 원인무효 등기. 이게 무효 등기죠. 대의말소할 수 있지. 전부 대의말소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갑이 요 사람이 사망해서 갑이 3분의 1을 상속받았대. 요 사람이 병의 정에 대한 원인무효 등기를 전부 대의말소할 수 있다면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판례 사안을 그대로 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보존의 필요성은 어떻게 돼? 피부전 채권 범위 내에서만 대의말소할 수 있어. 근데 피부전 채권이 몇이야? 전부가 아니라고. 3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3분의 1을 벗어난 범위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상태인데 병의 정에 대한 원인무효 등기를 전부 대의말소 청구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은 이게 물어본다면 그래 일부 인용. 그러면서 그럼 이유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각하되는 부분과 인용되는 부분을 써줘야죠. 3분의 1을 벗어난 부분은 각하죠.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용이죠. 그게 일부 인용 맞아. 답은. 자, 그걸 써주기 위해서 뭘 써줘야 돼? 대의소송의 성질을 써줘야죠. 각하되는 부분과 인용 기각되는 부분에, 즉 당사 적격에 관한 소송 요건은 뭔지, 본안에 관한 요건은 뭔지 써줘야지. 써줘야지. 왜? 피보채권의 존재 및 이행기 도래, 또 보존의 필요성, 채무의 권리 불행사, 요건 당사 적격에 관한 소송 요건. 귀찮아도 써줘야 돼. 귀찮아도. 왜? 그게 다 점수에 반영되는 거라니까. 딸랑, 답만. 아, 보존의 3분의 1을 벗어나면 보존의 필요성 없고 3분의 1 보존의 필요성이 이게 쓴 사람과 그 이유를 쓰는 거지. 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지, 왜 각하가 되고 각하가 안 되는 것인지, 왜 피고자권 범위 내에서만 피고자권의 범위 내에서만 소송으로 갖춘 것이고 피고자권을 벗어난 법원에서 소송권을 못 갖춘 거잖아. 그럼 3분의 1 범위 내에서는 당사적 요건을 갖춘 것이고 3분의 1 벗어난 법원에서는 요건을 못 갖춘 것이고 그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3분의 1을 벗어난 부분은 피고자가 존재하지 않잖아. 존재에 관한 요건이 당사 적격한 소송 요건이잖아. 흠결돼서 각하. 이게 써줘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3자 법정소송 담당이다. 대의소송의 성질이. 그리고 그에 따른 요건이 피해채권 요건, 그 다음에 보존의 필요성. 보존의 필요성은 채무자 권리 불행사, 무자력 관련된 얘기야. 그 다음에 채무자 권리 불행사 요건. 이런 걸 써주셔야죠. 그렇죠? 이걸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취득시에서 물어봤지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을로부터 갑이 부동산을 엑스토지를 매수했다. 근데 갑으로부터 아직
갑이 등기 안 한 상태에서 A, B, C가 공동 매수했다. 공동 매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도 응용해서. 물론 취득시효가 제가 볼 때 좀 더 시험에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물어봤어. 이때 A가 역시 똑같이 물어보는 거야. A가 이렇게 대위로 엑스토지에 대해서 대위 이전 등기 청구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의 판결은 인용이야? 각하야? 기각이야? 역시 대의성의 성질을 써준다. 피부채권 범위 내에서만 타당한데 피부채권이 몇이야? 공동매수라면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역시 인용 3분의 1 벗어나면 각하. 왜 각하야? 당사자격의 소송요건 흠결이다. 각하다. 성질 써주면서 제3자 법정성 담당설에 의할 때 써주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책 첫 부분에 나온 얘기잖아. 기본 중에 기본이야. 자, 이게 예상 문제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물어보진 않았지만 뭐 이런 얘기 물어볼 수 있지.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도 대의성에 관한 그 당사자격에 소송 요건이죠. 자, 그럼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우리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어. 우리 강의 한 사례에 들어있어요. 우리 시험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어. 대의소송 제기하기 전에 이 사람이 대의소송은 2번인데 날짜성으로 제시했을 때 대의소송 제기하기 전에 의리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대. 그래서 소송을 위해서 의리 패소 확정했대. 이거 물어본 적 있지 우리 시험에? 이럴 때 갑의 병에 대한 대의소송에 대한 요건 제시해보고 법원의 판결. 이거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권리 불행사 요건 흠결이잖아. 당사자격의 소송 요건 흠결이잖아. 각하다. 이렇게 써는 거죠. 설사 의리 병을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패소 확정했다 하더라도 권리 행사한 거다 이 소리야. 권리 불행사 요건 흠결이다 이런 얘기죠. 그치? 무슨 말이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물어봤다고. 자, 그러면 그걸 또 물어보진 않을 거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물어보겠어? 요거 비법인 사단. 뭐 물어보려고 하는 거 알겠지? 비법인 사단.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종중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비법인 사단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종중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 A 종중 뭐 이런 식으로. 똑같아. 물어보는 문치지. 의리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총회 결의 요건을 못 갖춰서 총회 결의 요건을 각하됐다. 각하됐어. 그럼 권리 행사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다. 그러면 대의송 인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쭉 권리 불행사 요건 흠결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각하는 아니란 얘기지. 그 본안 판단에서 인용 아니면 기각인 것이지. 그럼 본안 판단에서 인용받을 수 있는지 법원의 판결을 물어본다면 각하는 아닌 거야 적어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써주는 거야. 성질 관련해 써주면서. 그럼 본안에서 인용받을 수 있는지. 왜? 여전히 총회력을 아직 못 갖춘 거잖아. 근데 피대의 권리가 있어야지만 대의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피대의 권리와 관해서 여전히 총회력을 아직 못 갖춘 건데 인용받을 수 있어? 객관식 문제 잘 물어보는 거잖아. 인용받을 수 있어 없어? 고민하면 안 돼? 있지. 왜? 의리 병을 상대로 직접 소송 제기할 때는 총회결의 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야. 근데 피대의 권리가 됐을 때는 총회결의 요건 못 갖춰도 된다라는 판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때도 계속 총회결의 요건을 고집하면 어떻게 돼? 대의성 제기 못 해. 그러니까 의리 병을 상대로 직접 소송 제기할 때는 총회결의 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지만 그렇지만 대의성 제기할 때는 총회결의 요건을 안 거쳐서 피대의가 될 수 있다. 이 판을 제시해 주면서 인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 단계로다가 이게 접근시키는 거예요. 권리 불행사 요건 흠결해서 각한지. 각하는 아니야. 본안 판단 받을 수 있어. 권리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의성에서 여전히 의리 총회를 못 갖췄다 하더라도 대의, 피대의가 됐을 때는 총회결의 요건 못 갖춰도 상관없다라는 판례 있다라는 제시하면서 인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쓰이는 거라고요. 됐죠? 그게 이제 또 다른 예상문제. 오늘 써보진 않았지만. 사례 4번. 좀 시간이 됐지만 좀 더 해볼게요. 네, 짧게 끝내려고 다음부터는 한 40분 내외로 끝낼 거야. 오늘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속이 답답해서. 왜냐하면 왜 답답하겠어? 내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안 써. 그럼 속이 터지지. 왜 이렇게 쓸까?
자, 사례 4번 가볼게요. 갑이 대여인, 그 다음에 을이 차용인. 뭐 대여인과 차용인이 뭐 상인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가 아니고 이 지연손해금 이율은 별도 약정 없으면은 그냥 5% 법정이자 5% 상당인 거예요. 상인이면 물론 6%겠지만. 자, 갑은 2020년 4월 1일 을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소비대차 요 날짜를 따져보면 이래요. 돈 빌려준 날을 알려주고 있어요. 대여일. 2020년 4월 1일 2020 4월 1일이고 대여일. 그 다음에 변제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변제기. 물론 빌려준 건 2억이고 2억 원. 변제기는 2021년 3월 31일. 1년 이전이니까 2021년 3월 31일. 따져보면 1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재 날짜를 알려주고 있어요. 2021년 9월 30일. 현재 시점. 2021년 9월 30일. 2021 9월 30일. 날짜 따져보면 이거 스스로 따질 수 있어야 돼요. 6개월이에요. 여기는 12개월, 1년. 여기는 뭐 반년이면서 6개월. 근데 두 사람이 갑이 을이 돈 빌릴 때 이율 약정을 했어요. 약정 이율이죠. 약정 이율을 월 1% 약정했어요. 월로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연으로 알려주지 않고 월로서 알려줄까? 헷갈리라고. 월 1%. 월 1%면 연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 연 12%야. 연 12%. 법정률보다 높아 약정이율.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율 약정 월 1%고 2억 원에 대한 월 1%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때 1억 원하고 원리금을 다 갚았다 그래. 그럼 이거 얼마 남았겠어? 1억 원 남았죠. 이것도 잘 계산해야 돼. 1억 원에 대한 여기까지는 약정률이 아니지. 지연손해금 상당히 법정률을 계산해야지. 근데 지연손해금은 그럼 몇 프로인가? 그걸 이율을 써줘야지 판례. 약정률보다 높은 법정률보다 높은 약정일이 있어서 그럼 지연손해금도 그에 따른다 라고 쓰는 거죠. 법행, 응행에서 물어볼 수 있어. 연 뭐 3%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 그럼 지연손해금 법정일 상당 5% 지연손해금 쓸 수 있어야 돼. 그 판례 써주면서. 여기는 약정률이 법정률보다 높은 약정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연손해금도 월 1%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요때 변제기 요때 이 채무자가 그때까지 원리금 플러스 원금 1억 원을 갚았대. 그럼 원금 얼마 남았어? 1억 남았어. 1억 원에서 여기까지 6개월. 1억 원에 대한 알파, 요 지연손해금, 요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뭘 써야 된다고? 약정률보다 높은, 법정률보다 높은 약정일 때 지연손해금이 그 이율에 따른다. 이걸 써주는 거지 판례. 써주고 그러면 몇 프로야? 월 2%, 1%야. 그럼 1억 원에 대해 여기까지는 얼마가 남은 거야? 600만 원. 1억 600만 원 남았죠. 자, 이때 2022년 이게 뭐야? 2021년이죠. 9월 30일. 2021년 9월 30일 5천을 또 갚았대. 그럼 남은 금액은 얼마인가? 5,600. 어렵지 않아? 자, 이렇게 틀어서 물어볼 수 있어. 다른 시험에서 그렇게 물어본 적 있어. 이때 5천 갚았을 때 이게 변제충당 얘기를 이제 써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5천 갚았을 때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 얼마야? 이때 5천만 원 갚았어. 그런 시험 문제 있었잖아. 기출문제 풀어볼 때 여기 다 두 분 다 계시니까 그때 와서 내가 얘기 들었을 건데 그런 문제 있었잖아. 원금과 지연손해금 얼마인가? 원금 얼마고 지연손해금 얼마야? 이거 뭘 써주는 얘기야? 변제충당 얘기를 써주는 거야. 왜? 지금 1억 원이 원금이고 600만 원이 지연손해금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5천만 원을 갚으면 뭐부터 충당시켜야 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충당시켜야 돼. 변제충당. 그러면 5천에서 600을 먼저 충당 얼마 남아? 4,400. 4,400을 원금 1억 원에 충당. 그럼 얼마 남아? 5,600. 그럼 5천만 원 이렇게 갚았을 때 원금은 얼마고 지연손해금 얼마야? 그래, 그 얘기 써주라고, 그 얘기. 예. 그 얘기 써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뭘 얘기를 써주는 거야? 변제충당을 써주라는 얘기야, 변제충당. 5천만 원으로다가, 물론 이 문제에서는
1억 600만 원에서 5천만 원 갚았다. 얼마 남았냐? 이렇게 물어봤어. 뭐 당연히 5천만 원, 5,600 남는 거야. 근데 그 법리 뉘앙스는 뭐라고? 5천만 원을 가지고 먼저 지원손해금 충당시키고 그 다음에 원금 충당시키는 거야. 그걸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원금은 얼마 남았고 지원손해금은 얼마 남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원손해금은 0원이야. 왜? 변조신당 법리가 적용됐기 때문에. 원금은 5,600 남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물어본 시험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그건 그렇게 물어보는 게 무슨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이 문제든 그 문제든 변제충당을 써라 이 소리야. 변제충당. 원금 가지고 먼저 479조에 따라 지원손해금부터 먼저 충당시켜. 그 다음에 원금 충당이다. 그 얘기를 빼먹었으면 역시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거야. 그걸 쓰란 얘기기 때문에. 그걸 쓰란 얘기기 때문에. 물론 물어보는 답은 5,600이야. 그럼 어렵지 않아. 그러면 내가 문제를 바꿔 물어볼게. 원금은 얼마고 지원손해 얼마 이렇게 물어본다면 원금은 5,600이고 지원손해금은 0원. 이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뭔데? 변제충당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있다고. 그럼 설문 1번이 사례 4번에 설문 1번 해결. 그 다음에 이제 설문 2번하고 설문 2번의 간하죠. 설문 2번의 간하는 요 이제 요런 거 물어봐요. 갑의 의뢰된 채권, 이게 이행의 상대방을 물어보는 문제죠. 정에 대한 채권이 있대. 물론 갑의 의뢰된 채권은 여기 이제 대여일이 우리 이제 봤지만 대여일이 언제예요? 대여일이 2020년 4월 1일, 2020년 4월 1일이고 2020 4월 1일이고 그 다음에 변제기는 21년 3월 31일 2021 3월 31일. 자, 의리 병에 대한 채권을 이렇게 대위 행사한다 그래. 자, 대위 행사할 때, 이 대위 행사할 때는 이제 의리 병에 대한 채권 관련해서는 어디 갔어 그게? 그 추가 사실을 잠깐 봐봐요. 의뢰 변제 자력이 없어. 무자력이라는 얘기죠. 변제기가 지나도록 갑에게 대여금 반환 채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차이에 갑은 의리정에 대한 대여금책을 존재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알게 됐다. 그리하여 갑은 의리정에 대한 대여금책을 적법하게 대위하여 정에게 직접 자신에게 미대여금 지급을 할 것을 청구하면서 이 사실을 의뢰에게 통지했다. 자, 이와 같은 갑의 청구는 타당한가? 물론 여기 이제 법원 승진 시험 문제인데 내가 약간 틀어서 약간 변형시켰어요. 자, 이때 정이 갑한테 지금 요것도 금전 채권이에요. 요것도 금전 채권이에요. 그렇죠? 요렇게 이행하라고 한대. 이거 타당한가? 뭐 물어보는 거야? 대의소송에서 이행의 상대방 물어보는 거죠. 이행의 상대방. 원래 대의소송의 이행 상대방은 누구여야 돼요? 채무자여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대의권자 앞으로 이행하라 해도 되는 거 있다 그랬잖아. 그걸 써줘야지 판례에서. 답만 딸랑 쓰면 역시 좋은 점수 아니다. 답만 어떻게? 정은 갑한테 이행하라. 그거 타당하다. 그것만 딸랑 쓰면 안 돼. 왜? 정이 갑한테 이행해도 되는 경우 있는지, 원칙은 뭔지 이거 써줘야지. 대의소송의 원칙은 뭐예요? 원칙부터 써줘야지. 채무자한테 이행하라.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의권자 앞으로 이행하라 해도 되는 경우 있다. 우리 시험에 물어본 것들, 의리정에 대한 말승인 청구권, 대의권자 앞으로 말처를 이행하라 해도 된다 라는 판례 있다. 그거 청구 취지 판결 주문 틀린 청구 취지 판결 주문 아니다. 특히 판결 주문과 관련된 판례 있어요. 또 하나 의리정에 대한 인도 청구권, 의리정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인도하라라는 것을 갑 앞으로 인도하라 해도 되는가? 우리 시험에 물어봤어. 주의할 점. 동산, 부동산도 동산 내가 알겠어. 동산 나한테 이행해 해도 된대. 그럼 부동산도 그런가? 의리정에 대한 엑스토지 정은 갑한테 토지를 인도하라 해도 되는가? 된다니까. 우리 시험에 물어봤다니까.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 이거 돼요? 돼. 동산이든 강조했잖아.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러니까 인도하라만 꽂힌 거야. 부동산인 말은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따로 시험에 따로 물어봐. 동산도 되고요. 부동산도 됩니다. 얘를 어떻게 들었어? 을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했어. 근데 아직 등기 못 해갔어. 근데 제3자가 갑의 채권자인 제3자가 병이 불법 점유했어. 물론 을이 점유를 인도받은 이후에 불법 점유 이건 아닌 것으로 보여준다 그랬어. 왜? 을이 점유를 인도받은 이후에 병이 불법 점유면 점유권에 대한 보호청구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안은 을이 점유를 인도받지 않고 매매대금 지급한 상태에서 아직 등기 못 해간 상태야. 제3자가 불법 점유했어. 을이 직접 병한테 인도 청구할 수 있어? 을이 점유한 상태에서 불법 침탈 그러면 점유보호청구권이 가능할 수 있어. 근데 그런 말이 없다면 아직 을이 점유를 못 받은 상태에서 갑의 점유를 침탈한 거야. 예를 들어서 갑의 소유권을 침탈한 거야. 을이 소유자 아니잖아. 갑이 소유자나 등기 못 해갔다면 미등기 매수인이야. 미등기 매수인 을이. 그럼 을이 직접 병을 상대로 인도받을 수 있어? 을이 점유를 한 상태에서 불법 침탈 당했다면 점유권에 대한 보호청구권이 가능할 수 있다고. 근데 그런 사안 아니라면 물론 판례 사안도 그런 사안 아니라는 거 보여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을이 직접 점유권에 대한 침탈로 청구할 수 없고 을이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의 인도 청구도 안 돼. 그럼 뭐밖에 안 돼? 대위밖에 안 돼. 대위. 이거 물어봤다고 우리 시험에서. 대위. 어떻게? 갑이 소유권자잖아. 소유권에 대한 병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대위 행사. 이때 병으로 하여금 을한테 인도하라 할 수 있는가? 엑스토지인데 가능하다고. 객관시험 문제 나오잖아. 그래서 객관시험 문제 을이 병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인도 청구 못하지만 대위 청구할 때 대위 청구에서 인도하라 할 수 있다. 직접 자기한테 직접 소유권에게 인도 청구는 못하지만 대위 소송에서 직접 자기한테 인도하라 할 수 있다. 인도 청구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 했어. 다 시험이 나왔어. 이거 나왔다고. 을이 정에 대해서 말승인 청구권 대위권자를 할 수 있다. 인도 청구 대위권자 할 수 있다.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 금전 법원 승인 기출 문제야. 금전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봤어. 금전 이렇게 할 수 있다. 갑 앞으로 지급하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타당하다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서 내가 뭘 또 시험에 물어볼 수 있다 그랬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랬어. 최신 판례 정의 무에 대한 채권. 요걸 즉 갑이라는 사람이 이 을이 정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고 정이 또 무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때 갑이 정을 상대로 정이 무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 양도. 채권 취소 아니에요? 대위권에서 정의 무한테 간 채권을 채권 양도. 이행 상대방 누구야? 이행 상대방. 헷갈려? 헷갈려야 돼? 판례잖아. 최신 판례. 그래서 이게 물어볼 수 있다. 이건 어느 시험에도 아직 안 나왔어. 어느 시험에도. 그러니까 이게 물어볼 수 있다. 금전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기출문제.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일단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최신 판례. 정의 무한테 가진 채권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채권 양도로 할 수 있는데 채권 양도잖아요. 채권 양도를 누구 앞으로 하라? 대위권자 앞으로 채권 양도하라 할 수 있는가 이 소리야. 안 된다 이 소리야. 안 된다. 을 앞으로다. 원칙으로 들어간다. 원칙. 정의 무효된 채권을 을한테 양도하라. 그리고 정으로 하여금 무한테 통제. 정이 무한테 통제하는 게 아니야. 왜? 정이 무한테 통제해? 안 해. 안 하니까 어떻게? 주체, 소송 주체. 이자가 요자로 하여금 무한테 통지하게끔 청구치 작성하고 그에 따라 판결 주문을 받는 거죠. 하여금 정이 아니라 그렇게 쓰면 좋은 표현이 아니다 소리야. 대위권자가 정으로 하여금 무한테 통제하라. 정의 무효된 채권을 을한테 채권 양도하고 대위권자가 정으로 하여금 무한테 통지. 정의 통제 안 해. 정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니까 이 사람이 강제로 청구치 작성해서 의사지수를 명령 판결로다가 통지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통지한 걸로 간주 판결 받는 거잖아. 무슨 문제 알겠죠? 이 사람이 채권자 취소라 하더라도 그런 판례 있지? 채권 정이 만약에 무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채권 양도를 이제 상위 취소하는 하는 거 있잖아요. 채권 양도 취소. 자, 채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역시 을과 정세의 채권 양도액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방법은 정으로 하여금 무한테 통지. 누가? 취소채권자가. 그렇죠? 그런 판례도 있지? 네, 취소채권자. 이건 이제 취소채권 문제가 아니라 대의 문제. 이렇게 정의 무한채권을 을한테 채권 양도할 때 정의 무한채권을 을한테 양도하고 대의권자가 그렇게 양도한다라는 청구시 하나 작성. 그 다음에 정으로 하여금 무한테 통지하라.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더 채권 양도는 좀 더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설문 2번은 이제 그런 취지는 금전 그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여기 요 정의 제3채권을 채권 양도와 관련된 최신 판례가 있다고. 이행의 상대방 대권자 안 된다고. 채무자한테 양도하는 거라고. 설문 4번은 뭐예요? 근데 만일 정의 요렇게 변제했대. 자, 먼저 이거부터 물어봐야죠. 그러면 정의 을한테 변제한 것은 405조 2항의 저촉인가? 405조이 뭐죠? 채권 을이 정에 대한 채권을 대행사할 때 대행사 시를 을한테 통보하면 을이 정에 대한 거를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405조 2항 처분금지 효과 일종에 처분이 을이 정에 대한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것도 처분이지만 을과 정이 합의 해제하는 것도 처분이에요. 합의 해제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만 어느 일방의 채무 의뢰를 해제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405조의 저촉 아니에요. 합의 해제를 이렇게도 물어봐요. 합의 해제를 이렇게도 물어본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병, 을, 미등기 전매인데 자, 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병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한다. 대위 소송을 제기한다. 그럴 때 갑을 병 맞죠? 갑을 병. 자, 을과 병이 합의 해제 안 한다 그랬어요. 합의 해제하면 405년 저촉이야. 근데 이러는 거야. 병하고 을이 합의 해제는 아닌데 병이 매매대금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등기 전매니까 매매대금을 을 앞으로 공탁을 해요. 병이 을 앞으로 공탁을 해. 그런 상태에서 을이 이해하지 않고 그걸 수령해가. 이게 뭐야? 합의 해제죠. 그렇게 물어봐요. 합의 해제 그러면 너무 뻔하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게 안 물어보고 문제에서 이런 미등기 전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위 소송 제기했다고 하면서 을한테 통보했다고 하면서 이후 병이 을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변제 공탁했다. 그럴 때 을이 이유 없이 수령해 갔다. 이게 무슨 의미야? 합의 해제라고. 그 합의 해제 효력이 있는가? 없다고. 인정 안 된다고. 그렇게 물어본다고 합의 해제란 말을 쏙 빼고 물어본다 이 소리야. 그렇게 물어본 시험 문제도 있다 이 얘기야. 자, 금전 대위소송 제기할 때 합의 해제 안 되는데 그러면 정이 을한테 금전을 지급하는 거 405조 저촉인가? 아니다. 보존행위에 불과하다. 보존행위 405 저촉 아니다. 이런 쓰는 거죠. 따라서 그 정이 을한테 금전 지급한 행위를 가지고 갑한테 대항할 수 있는가?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쓰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때 병이 을한테 소유권 이주등기를 해준다. 병이 을한테 소유권 등기 해준다. 그거 405조 저촉인가? 아니다 이 소리야. 보존행위에 불과하다. 변제해 준 거나 병이 을한테 소유권 등기 해준 거나 405조 저촉 아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 금전 쪽으로 물어볼 수 있고 소유권 등기 미등기 매수인으로 물어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사례 4번에 나번이야. 자, 하나만 시간이 좀 흘렀네.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도 그리고 쉴게요. 다음부터는 짧게 할게. 사례 5번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예상 문제예요. 사는 이제 갑이 대여금 채권으로서 취소 채권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병에 대한 채권, 이건 물품 대금 채권이래요. 단순화 시킬게요. 이건 대여금 채권.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제 사행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을이 병에 대한 채권을 이렇게 정한테 양도했대. 채권 양도죠. 요게 이제 사행이 되는 거죠. 채권 양도. 요게 사행위가
되는 거죠. 판례는 이제 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채권 양도가 이제 상해가 됐다는 전제하에 상해 취소, 물론 채권 양도 계약 취소죠. 원상회복, 법령 취소. 원상회복 방법은 뭐죠? 이럴 때 원상회복 방법은 뭐죠? 이 사람이 이제 취소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취소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의리병에 대한 채권 양도하는 것을 이 사람이 요성이 이제 수익자가 되는 것이죠. 용어를 굳이 따지자면 취소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리병 채권을 정확히 양도한 행위, 이 법률행위 취소, 양도계약 취소죠. 양도계약 취소, 이게 법률행위 취소야. 원상회복 방법은 판례는 이렇게 얘기해. 정이 병으로 하여금 돈을 받아갔다면, 돈을 받아갔대. 그럼 어떻게 해? 가액배상. 근데 문제에서 받아갔다 그래, 받아갔다 그래, 안 받아갔다 그래. 안 받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정이 병에 대한 채권을 을한테 양도하고 취소채권자가 정으로 하여금 병한테 통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이 병한테 통지 아니야. 이 사람이 소송 주체야? 아니야. 이 사람이 소송 주체야. 취소채권자가 정으로 하여금 병한테 채권 통지. 즉 다시 이 사람이 병에 대한 채권을 정한테 양도한 이걸 상해 취소한다. 상해 취소되는 사안이야. 채무 초과 상태에서 양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효재산. 그러면 양도계약 취소, 법령 취소 반드시 있어야 돼. 제소기간 내에. 원상회복 방법은 원상회복 방법. 원상회복 방법이 채권 양도계약 취소야? 아니야. 원상회복 방법은 뭐야? 정이 병으로 돈을 이미 받아갔다면 가액 반환. 그 돈 내놔. 가액배상. 아직 안 받아갔대. 안 받아갔으면 이 판례 사안이고 오늘 문제 사안이죠. 정의 병에 대한 채권을 을한테 양도.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청구치 작성해봐라. 쓸 수 있어야지. 갑은 정의 병에 대한 채권을 을한테 양도하고, 물론 의사지를 명하는 판결로서 청구치지. 누가 누구한테 통지? 누가 누구한테 통지? 정으로 하여금. 취소채권자가 정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병한테 통지하는 거야? 아니야. 정이 병한테 통지하는 건 맞는데 정이 소송 제기한 것이 아니라 갑이 양도계약 취소하고 원상회복 하는 거기 때문에 갑이라는 취소채권자가 정으로 하여금, 이런 말 써지. 정으로 하여금 병한테 통지. 병한테 통지. 정이 을한테 통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잘 보셔. 정이 을한테 통지하는 거 아니라고? 정이 잘 써야 돼. 엉뚱하게 쓰는 분이 있어. 정이 병에 대한 채권을 을한테 양도하고. 왜? 이 채권을 양도하는 거잖아. 그리고 양수인으로 하여금 병한테 통지. 상지. 됐죠? 자, 내가 이거 강의한 사례표를 보면 연선 사례 문제 있는데 그 각주 부분에 내가 말하면서 거기 청구 취지 판결 주문이 있단 말이야. 그거 연습해 두라 그랬어. 그거 연습해 두셔야 돼. 민사 신청서로 물어볼 수도 있고 민법으로 물어볼 수 있어. 민법으로 아예 대놓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청구 취지 작성해봐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러면 쓰셔야 돼 그거. 양도계약 취소하고 원상회복 방법 채권 양도인데 정의 병 채권을 을한테 양도하고 정으로 하여금 취소채권자가 정으로 하여금 병한테 양도 통지하라. 채무자한테 양도 통지하라. 그럼 틀린 거야. 감점이야. 정으로 하여금 병 제3채무자 수익자로 하여금 제3차 병한테 통보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설문 2번을 물어보는 건데 그 원상에 보면 그렇게 됐고 설문 2번은 뭐예요? 자, 갑이 정을 상대로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승소 판결을 받고 자, 그러면 승소 판결 받았어. 정의 병을 을한테 채권 양도하고 정으로 하여금 병한테 통지하라. 그래서 채권이 을로 복귀됐어. 그러면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뭐야? 대의송 제기할 수 있는가? 그럼 뭐 물어보는 거예요? 대의송 제기할 수 있는가? 역시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어. 당사자 채권자 대의송에 성질 쓰고 만약에 이걸 별도 문제 나왔다면 앞에 문제 다 안 나오고 이것만 따로 나왔다면 성질 써주고 요건 간단하게 써주는 거야. 한 4줄 정도로다가 줄 처리하면서 1번 피보전 걸 피원 채권 그다음에 보전의 필요성 채무의 권리 불행사 당사자 채권 소송 요건이다. 흥별되면 각하다. 피대의 권리 본안에 관한 요건 흥별되면 기각이다. 써주고 뭘 물어보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그 중에서 요건 피대의 권리 물어보는 거야. 피대의 권리. 피대의 권리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뭘 써줘야 돼? 채권자 취소의 상대적 무효를 써줘야지. 상대적 무효. 즉 취소채권자 수익자 관계에서만 양도계약 취소하고 정의 병을 을한테 양도하라 라는 건데 그 법리는
취소채권자 수익자사의 관계사만 을로 그 채권이 복귀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을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건 아니다. 자, 을이 권리 취득하지 않아. 채권 상익 취소하고 원상회복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피대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 대성 제기하면 기각이다. 자, 법원의 판결을 물어본다면 기각. 여기 법원의 판결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렇죠? 기각이다. 청구. 왜 기각인가? 포남 판단에 관한 판결이기 때문에. 쓸 수 있어야 돼.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만 쉴게요. 쉬었다가 최근 판례 오늘 관련된 판례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문제는 안 냈지만 다른 중요한 쟁점들 몇 개 확인하고 이렇게 갈게요. 자, 잠깐 쉬어요.